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흘간의 설 명절 연휴 모두 다 즐겁게 보내셨죠?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픈 데 없으시죠? 요즘 우한 폐렴 공포에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돌직구 시청자 여러분 건강관리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인재 영입인 원종건 씨에 대해서 이른바 미투 폭로가 불거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바른 이미지를 내세웠던 원종건 청년 인재 영입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폭로자에 의하면 해당 여성은 원종건 씨와 오래 교제를 했는데 교제 기간 동안 성노리개 취급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원종건 씨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당의 입장은 진상을 지금 파악 중에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슈를 포함한 총선 알림 뉴스도 오늘 준비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른바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벌써 4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휴고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뉴스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무증상 감염자 비상, 공항도 병원도 다 뚫렸다. 분명 공항에서 제대로 촘촘히 검역을 했지만 공항 검역에서 걸러내지 않은 사람이 지금 추후에 우한 폐렴 확진자로 드러나면서 공항 검역도 못 믿겠다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분명히 없었는데 멀쩡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우한 폐렴이 나중에 발병을 한 겁니다. 벌써 확진자 4명이에요. 비상입니다. 3번째, 4번째 환자 증상 없이 입국, 다수를 접촉했다.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 중국 당국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에서 온 입국자를 전수조사하라라고 뒤늦게 지시했지만 이미 6,000명, 이미 우한에서 들어온 한국인과 중국인 합쳐서 그 수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전수조사할 것인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을 이른바 구출하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워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것 또한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 많은 교민들을 어떻게 제대로 격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불안감인 거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사망자가 벌써 80명을 넘어섰습니다. 큰일입니다. 걱정입니다. 과연 이 우한 폐렴에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모든 중국 방문자로 검역을 확대하라. 대통령이 지시했지만 연휴 다 끝나고 뒷북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엔 정부가 우한을 방문했던 사람으로만 한정을 했었는데 베이징에서도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도 사망자가 나옴에 따라서 모든 중국 방문자로 검역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뒤늦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중국 방문자 폐렴 증상 땐 격리하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을 간 사람에 국한하여 등교 중지 입장을 밝혀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일단은 등교를 중지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와중에 평택에서는 이른 조치, 발빠른 조치했어요. 일단 모든 어린이집을 휴원키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확진한 확진자 평택을 갔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평택의 모든 어린이집 예방조치 차원에서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오늘 청와대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 위에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뭉개고 피의자인 비서관은 공수처로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근거를 들며 비판하고 있는데 조국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되자 이건 검찰의 쿠데타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당신 공수처 나오면 1호 수사 대상이다. 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의 좌천 인사에 개입을 한 것 아니냐라고 조선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보 지식인 진중권 전 교수는 일국의 대통령부가 천하의 잡범 뒤치다거리나 해주나라고 날카롭게 비판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판사들의 이딴 여당행, 한겨레 신문도, 한겨레 신문조차 법관 대표회의는 이직 스펙이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입당 때 판사들의 주요 이력으로 소개되며 법관 대표회의라는 경력에 대해서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인의 정치 자산으로 활용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 한겨레 신문 싣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전 판사가 이탄희 판사에 뒤이어서 민주당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비판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라는 이른바 예측기사, 관측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좀 분분해요. 한국일보는 정봉주, 김의겸 두 사람 공천 배제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사도 동시에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당 지도부가 이른바 정봉주 카드를 꺼내들여서 금태섭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전망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는 좀 양쪽의 목소리를 골고루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뚜껑 열어보면 나오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설 명절 직후에 보내드리는 방송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저희 돌직구쇼 스페셜리스트만 모신 특별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직 검찰 출신, 요즘 이분 참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돌직구를 여과 없이 날리고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김관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 여의도 이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시, 삼관왕에 패스를 했던 고시 삼관왕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제 짝꿍,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과 역시 화요일에만 나올 수 있는 서민 교수님 나올 때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 의대 출신의 기생충 박사, 날카로운 칼럼니스트 서민 교수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공포.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국내 확진자가 일상생활을 하고 여기저기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나서 공포감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직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을 제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했다.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접수입니다. 접수. 잠시 후 돌직구쇼 총선 알림 준비되어 있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려 한다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 뉴스 포함한 다양한 뉴스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공포감입니다.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나왔는데 이분들 공항 검역에서 아무 증상 없었던 분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검역도 100% 믿을 수준은 아니다라는 반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이 공포감 때문에 어린이집을 모두 문 닫아라, 휴교하라라는 휴교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의 동선,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특히 세 번째 환자의 동선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리는 우한 폐렴, 치료제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벌써 사망자가
82명. 특히 북경에서조차 우한과 거리가 있는 북경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무섭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 보시면요. 2,821명. 전파 속도가 사스의 3배. 잠복기 무증상 환자 2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공항 검역을 통과했고 5일간 도심을 활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벌써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무증상일 때도, 다시 말해서 잠복기일 때도 접촉을 한다면 감염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공포감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3번 확진자의 동선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1월 20일 우한에서 출발, 칭따오, 경유, 8시 40분 인천공항 도착, 경기도 고양시 모친의 자택, 21일 렌터카를 인수해서 고양시에서 분식으로 식사, 일산 롯데마트에 들렸고요. 그랜드백화점 일산점에 방문을 하고 다시 모친의 자택, 그리고 서울 신사동, 강남이죠. 가로수길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행자와 함께 성형외과를 강남에 방문을 하는데 글로비 성형외과입니다. 그리고 호텔 뉴브라는 곳에서 투숙을 했습니다. 23일 한강에 산책을 했고요. 한강공원 편의점 GS25 한강잠원 1호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방문했고 다시 호텔 뉴브에 투숙을 했습니다. 글로비 성형외과에 다시 동행자와 함께 방문을 했고요. 고양시 식사동 의류업체에 방문을 했고 일산의 모친 자택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모친 자택에서 25일 명지병원으로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현재 격리가 된 상황이고 26일에 우한 폐렴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20일에 입국을 해서 고양, 일산, 강남, 신사동, 한강 다양한 곳을 이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된 접촉자만 74명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공개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선에 대한 정보를 여과 없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확진자 동선도 아직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4번 확진자. 하지만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한국인 남성인데요. 1월 5일에서 20일까지 우한 지역을 관광한 후 귀국을 했고요. 21일 감기 증세로 평택시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25일 고열과 근육통으로 병원에 재방문 후 보건소에 신고한 상황. 26일 근육통 악화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했고 폐렴 진단 후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가 됐습니다. 27일 확진 판정이 됐고요. 평택시의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평택시 자체적으로 31일까지는 모든 평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일단은 문 닫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새 뉴스 취재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접촉자 70명, 합하면 140명, 150명 가까운 접촉자만 현재 계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히 일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공포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산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어제 제가 카톡으로 다 돌더라고요. 동네 다 돌아서 학원은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보냈는데 제가 마스크 어제 사가지고 하나씩 다 이렇게 공부할 때도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있다고. 확단지가 거기에 있다고. 그리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말로 상대를 하는 일이라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자, 경기도 일산, 고양, 서울, 강남, 신사동, 한강 그리고 평택까지 동선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은데요. 서민 교수님 오늘 나오셨는데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공포인데 지금 보시면요. 평택시에서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일단 다 문 닫았거든요. 네. 이 폐렴의 위험성과 전파 속도 좀 어느 정도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가장 완벽한 차단 방법은 우한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갖다 잠복기 기간 2주 동안 격리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 이 정도는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외출 자제 같은 거를 좀 요청을 하고, 그래서 좀 돌아다니지 못하고 말게 하고, 예. 그리고 열이 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이제 정부에 연락하고, 뭐 정부 기관에 좀 그런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고, 이제 사람들이 불안감에 이제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전 세계로 봤을 때 2,900명 정도 이제 감염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8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망률 따지자면 한 3%가 3% 좀 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스나 뭐 메르스 이런 거 30%였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은 훨씬 사망률이 낮고요. 그리고 그 사망자의 대부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메르스 때 이제 제일 문제가 이거였어요. 2차 감염. 어떤 슈퍼 전파자 한 명이 그 63명한테 이제 전파를 해서 예.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2차 감염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2차 감염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 필요가 없다. 그냥 좀 마음 놓고, 그리고 이게 내밀한 접촉으로 감염되는 거지, 뭐 같은 공간에 있었다, 이걸로 감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열이 나거나 뭐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정부를 조금 믿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위생 뭐 이런 거에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네. 우한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일단은 자체적으로라도 네.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 전문가 의견도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중국 쪽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비상입니다. 저희 베이징 특파원도 나가 있고 저희 채널A 기자들도 중국 현지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82명이 현재 사망을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중국 쪽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한 식료품 판매장.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쌀을 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을 느낀 주민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전염병의 진원지인 우한 주민들의 유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감염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넘게 늘었고 확진자는 이제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目前这个在院治疗的是533例，其中呢重症有87例，危重53例。那么这些都在我们武汉市的定点医院。 중국 당국은 극약 처방을 내리며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인이 다시 이동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춘제 연휴를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중국 전역의 대학교를 비롯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最好是居家休息，居家大家一起生活。 리커창 총리도 고위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우한을 방문해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감염 환자가 빠르게 늘어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은 전염병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번 감염 사태와 관련해 야생동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중국 쪽 상황, 긴박한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이미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중국인과 한국인의 수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이 6,0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이미 너무 뒤늦은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6,000명을 무슨 수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국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청와대의 청원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청원 50만 돌파,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지금 보시면요, 50만 9,256명. 오늘 오전 7시 저희들이 기준으로 개수를 해봤습니다. 50만 명이 넘어섰어요.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중국의 입국자 전수조사해야 된다, 입국 금지 고려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요,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정부의 그런 선택은 없을 것이다. 입국 금지할 생각은 없다. 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장영 교수님, 이 입국 금지 일괄적으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그것도 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잠시 후에 고승덕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면 이 국민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특히나 6천 명이 넘는 중국인과 한국인,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국내로 입국해 있는 상황이고 공항 검역에서도 말짱했던 분들에게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특히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아이 안 가진 저도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또 일산 지역 살다 보니까 예. 일단 전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제가 지금 약간 편도가 부었는데 혹시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일산 사니까. 예, 발열이 없나 뭐 이런 체크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의 불안 현실일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연휴라는 시간이 끼어 있었고 그 안에 어느 정도 지금 확진자가 늘었다, 사망자가 늘었다라는 소식만 들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괴담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손 씻기, 마스크하라 이런 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히 지금 약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해야 될 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우리 시간에도 북한은 아예 중국인들 입국 금지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중국인들 입국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라는 거예요. 선제적인 조치를 하자고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어떤 선제적 조치가 내려진 게 지금 없잖아요. 예. 오히려 평택 어린이집 휴교령 내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몇몇 학교나 단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서서 서민 교수님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 사망자 수가 아직 100명이 안 된다라는 게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발표될 때마다 매주 2배씩 늘고 있거든요. 17명에서 40명, 40명에서 80명. 이 자체가 원인을 모르고 치료법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무언가 지금 검역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신종 바이러스인데 예전에 메르스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우리는 과거에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저는 과도하게 나가도 예.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불안하지 말아라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게 아니라 좀 과도하다 국민들이 느낄 정도로 무언가 조치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50만 명의 청원이 넘어서는데 예. 고승덕 변호사님,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국가 시스템상 일시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조금 제한하는 방법은 정말로 불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 입국 금지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도 장 교수님처럼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사실 우한에서 오는 중국인도 아니고 중국인 자체를 금지시키게 되면은 중국에서 볼 때는 마치 제2의 사드 배치처럼 예. 한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굉장히 거부감을 표출한다 이렇게 느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만 이익 보는 그게 아니라 손해가 지금 더 큰 거거든요. 과거 사스 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GDP가 1%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영향이 보고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최소 0.5%, 보통 전문가들이 아마 1% 정도까지 GDP가 하락할 수 있다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금년이죠. 2020년 GDP 지금 예상치가 2.0 정도 되는데 0.5, 1 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알지만 어떤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카드를 못 꺼내들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서민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이거 막으려면, 안 걸리려면. 제가 북한 얘기 잠깐 하자면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가 좀 약간 이상한 나라라서 그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는 지금 중국의 입국 금지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다면 해야 될 것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예. 일단 손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손 씻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맨날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손 잘 씻으시고요, 네. 손발 잘 씻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이제 의외로 공기 중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손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손을 일단 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이제 화장실에서 손 안 씻는 남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참에 손 씻는 습관 가지시고요. 그리고 나갈 때 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마스크 없이 기침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사실 예의가 아닌 건데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좀 방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감기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해열제 먹으면서 버틴다 이러지 마시고 요새는 이제 병원 가셔서 그냥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손 씻고 마스크 반드시 중요하다. 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외국 다녀올 때 그 열감지 카메라로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좀 불안전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입국자는 실제로 체온을 전부 제대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일이요? 예.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열감지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체온을 직접 재는 이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서민 교수님이 아프면 바로 병원 가라 그러셨는데 네. 지금은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시면 안 되고 1339에 전화를 걸어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조치를 받는 게 맞아요. 괜히 만에 하나 병원 갔다가 나중에 확진자나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생각이 되면 병원이 다 폐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지금 기간에는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1339에 먼저 전화하시는 게 맞다라는 조치가 나온 상태죠. 예, 그리고 뭐 괴담 SNS를 중심으로 많은 괴담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뭐 고향 스타필드를 갔다니 안 갔다니 그런 거 괴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도시구쇼 같은 정말로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는 언론 매체의 정보에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청와대의 버티기와 감찰 전쟁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아직도 청와대를 향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결국은 무엇을 위한 인사였는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윤석열 총장을 패싱,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거래를 했다. 이 부분의 의혹이 가장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건너뛰고 법무부 직거래, 최강욱 기소 후 보고 과정이 논란이에요. 지난 23일 이성윤 지검장 밑에 있는 차장검사가 기소를 강행했다. 최강욱 조사 뒤 사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렸다. 라고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직보를 했다라는 게 논란입니다. 오늘은 좀 이게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그렇죠? 글씨 왜 작아졌죠? 평소대로 글씨 크기 좀 크게 해주세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23일 오후 7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게 날치기다! 라고 입장문 발표했어요. 오후 8시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 사무보고를 접수했다가 7분 뒤에 취소를 했다. 24일 오후 10시 30분 이성윤 지검장이 대검에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고 하루 지나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현재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 건너뛰고 직보한 게 이게 법무부 검찰 내에 동시보고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성윤 중앙지검장 측, 윤석열 총장이 이미 아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지시하지 않았느냐? 내가 또 따로 보고하느냐? 특별사일 땐 사후보고가 적법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검찰 보고 사무규칙 2조 보고 절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는 거죠. 윤 총장 측은요,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장이 전혀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상급 검찰청 동시보고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 특별한 사유를 적용해서 장관보다 총장에게 늦게 보고한 전례가 없다. 윤 총장이 감찰권 활용해서 이 지검장을 직접 감찰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관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검찰 내부에서는 쉽게 말해서 윤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 안 해주고 버티니까 이성윤 건너뛰고
그 밑에 차장 직결로 최강욱 기소했잖아요. 이에 대한 사실은 뭐 보복, 이에 대한 안갚음,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 차원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똑같이 윤 총장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일러 바쳤다. 검사들은 지금 이렇게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이게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지금 이게 논란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최강 비서와 관련해서 차장이 직접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했음에도 기소한 부분, 또는 이성윤 지검장이 원래는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에게 이제 동시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각 자기 시각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또 법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제 법이 그러면 아는데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들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법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이제 법무부 검찰이 그렇게 대립되는 경우가 아니면 별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윤석열 총장 패싱 문제 나오는데 윤석열 총장한테는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가 법무부에 먼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동시보고 의무가 있는데 그냥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건, 이거 일단 이성윤 지검장하고 지금 검찰총장은 굉장히 대립각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당연히 오해를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감찰을 하겠다고 이제 자기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사실 물론 감찰을 할 수 있죠. 또 감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사무보호 규칙이랄지 검찰청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1차 감찰권은 원칙적으로 대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2차 감찰권은 법무부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 때 법무부의 감찰권을 굉장히 강화시켜놨죠. 더군다나 대검의 어떤 감찰의 어떤 기능 장치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찰의 투태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대검의 입장에서는 이성윤 지검장, 너 왜 총장의 지시를 어기고 왜 결재하고 기소를 못하게 했느냐. 이거 사실은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 총장을 패싱하고 법무부에 직접 보고를 한 거. 동시보고 위반은 대검의 주재 2차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법무부에서는 송경호 차장이 왜 그 지검장의 말을 안 듣고 단독으로 기소를 했느냐, 이분을 감찰하겠다. 그러면 서로 양쪽에서 감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양쪽에서 감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검찰의 법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윤 선생님.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한 가지만. 네. 그리고 이게 원칙은 절차적 규정을 지키면서 사실은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서울지검은 차장 전결이거든요. 그럼 차장 전결이었고, 그 다음에 검찰의 어떤 시스템상 가장의 수사에 대한 권한은 총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꾸 감찰하겠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라쇼몽 같아요. 라쇼몽 뭐냐면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다 그 사건의 재구성이,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건도 김광선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성윤 지검장이 법무부에 보고한 거는 이건 검찰총장하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알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는 보고를 하는 건데, 그럼 검찰총장한테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건 검찰총장 모르는 걸 왜 법무부에만 보고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 아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은 제가 우리 국민들이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검찰청 사무규칙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참 이 세상이 참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공부할 게 많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저는 추미애 장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은요? 23일 7시에 그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날치기 기소라는 격한 단어를 써서. 23일이 언제입니까? 연휴 전날입니다. 예컨대 그날 저녁에 이성윤 지검장이 사무 보고를 했으면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검장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 대검의 입장 어떤 것이냐 쭉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뭔가를
묵혀서 내는 게 맞는데 급하게 냈다. 그럼 그 급하게 낼 때 또 뭐가 있었냐? 최강욱 비서관이 자기 입장을 이렇게 낸 게 있었거든요. 거의 동시에 뭐 공수처가 앞으로 검찰총장 수사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연휴 직전에 저녁에 왜 저녁에 냈냐? 그날 저녁 이제 메인 뉴스 8시 뉴스 9시 뉴스 이전에 이거 급하게 내야 되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런 거는 조금 더 묵혀가지고 상황 파악을 쭉 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불을 키워가지고 상황을 더 퍼뜨려 놨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권순득 변호사님.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검찰청법 규칙이 어쩌고 너무 어렵고 일단은 쉽게 말하면 아니 윤 총장이 최강욱 기소하시오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그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밑에 3차장 정결로 기소를 했으면 본인이 이 일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내가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윤 총장에게 밉지만 밉더라도 상급자 아닙니까? 이런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럼 제가 법무부 장관에게 다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으면 뭐 이런 논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보고 절차 아닌 건 분명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 그 아까 규정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고 그랬지만 제가 조금 따져봤어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의외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예, 이제 검찰 사무 보고 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관해서 뭐 총장뿐만이 아니라 지검장 누구 지시할 수가 없어요. 보고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사무 보고 규칙에는 그 보고는 딱 4가지만 하도록 법으로 그 규칙에 명시를 했어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 그다음에 사건을 수리했다는 보고, 그다음에 처분을 어떻게 했다는 보고, 그다음에 재판 결과는 뭐다. 이 경우에는 지금 기소를 한 직후기 때문에 그 기소했다는 게 처분 결과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팩스 또는 전산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찾아가서는 이런 우리 개념 이 보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보고하지도 않을 걸 지검장이 보고하게 됐냐면은 제가 추측컨대 이 기소 경위관에서 지금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보고 사항도 아닌데 결국은 윤 총장을 감찰하기 위한 감찰 자료를 보고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지금 윤 총장이 아는 사실과 지검장이 보고한 내용은 틀릴 가능성이 커요. 지금 지검장이 보고한 내용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래 직원들이 지검장 결재 없이 보고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을 건데 사실은 총장이 상명하복을 하는데 항명을 해가지고 결재를 안 한 게 지금 문제인데 그 내용이 빠져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 지검장이 법무부장한테 한 보고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고 그 자체가 감찰 대상이 되고 또 잘못하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총장도 이게 뭐 무슨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제대로 따져가지고 이게 정말 왜 이건 보고할 사항도 아닌데 보고한 것부터 좀 따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지적. 상당히 예리한 지적. 이 건, 지검장이 지금 보고한 건은 그 법의 보고 대상도 아니다. 아니에요. 라는 지적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저희 기자들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만약에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 추 장관이 감찰 이야기한 다음에 1시간 20분 있다 보고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장관실로부터 이 감찰 자료 만들라는 그 명령을 받고 했을 가능성이 큰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이 지시는 그런 지시도 장관이 할 수가 없다는 게 저는 법의 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확실히 예리한 지적.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선택 보는 느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라쇼몽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희 자막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은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이야기한 건 사무보고예요. 사무보고. 수사보고가 아니라 기소를 하는 과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뭐 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최강욱이 뭐 죄가 있습니다. 없다. 그건 우린 절대 아니다라는 건데 그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게 결국 그 내용이지. 무슨 애둘러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판단은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서민 교수님 한 가지 문득 궁금한 게 오늘 한 조간신문이 청와대가 법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강욱 공직개혁 비서관 피의자 신분인데 검찰총장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공수처로 수사하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초법적이다. 그 청와대가 계속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초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청와대 압수수색 받을까요?
왜 안 받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이 정권 끝나기 전까지는 안 받을 것 같고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이렇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찰에서 출두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서 전화 받고 또 다음날 나갔어요. 바쁜데도.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냥 나오라고 하는데 청와대 뒤에 숨어서 안 나오면서 각종 궤변만 이렇게 늘어놓는 걸 보면은 아 진짜 청와대야말로 지금 법을 제일 안 지키는 집단이 청와대인 것 같고요. 청와대가 이거를 오히려 이런 형사 기소가 되면은 당연히 이 사람 해임하고 더구나 이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해임하고 법의 처분을 받도록 종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이 정권 어떻게 되려 그러나 언제까지 만년 집권하려고 그러는가 그런 의혹이 좀 듭니다. 예. 자, 이 검찰 쪽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저희 돌직구쇼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다른 프로그램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들게 하는 순간들이 많았군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총선 이슈가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잇따른 잡음 속 냉랭한 설 민심이다 라고 제목 달아봤고 돌직구쇼 총선 알림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D-78일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뭐 훅훅 지나가요. 돌직구쇼 총선 알림 오늘은 어떤 알림일까? 하나하나씩 살펴드립니다. 첫 번째 알림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결국 가세를 했고 임종석 전 실장이 은퇴를 번복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권 소식부터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영입 2호 원종건 씨가 조금 전에 인재 영입 신분을 당에게 반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종건 씨에 대해서 불거진 전 여자친구의 이른바 미투 의혹에 대한 원종건 씨 입장도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지난 24일 발언부터 한번 들려보시죠. 임종석 실장과는 간간히 통화를 합니다. 본인도 이미 선언을 하신 게 있어서 당의 강력한 요구는 받고 또 본인의 선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담 진반으로 왜 그렇게 했어? 그런 투정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그냥 웃고 그랬죠. 대단히 잘 훈련된 분이시고 매력 있는 분이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불출마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윤 선생님? 그렇죠. 예. 불출마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최근에 그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일 문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북 문제 강조를 했고 통일부에서 이제 개별 관광 정책 북한에 대한 이런 거 이제 발표하고 있어가지고 그 같은 맥락인데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앞서 우리 말했지만 총선 78일 남았는데 포석을 두고 있는 거예요. 포석. 자, 이낙연은 종로. 돌을 두고 있다. 김두관은 부산 경남으로 도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이제 뭐 이광재는 뭐 강원이다라는 식으로 큰 바둑을 보자면은 차포, 마상 정도는 이렇게 놓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놓은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쫄도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면 좋고 지면 말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큰 돌들을 놓으면서 이제 뼈대를 세우고 있는 그 과정인데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엇갈리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말한 것처럼 훈련받은 인재고 인지도도 높고 뭐 언변이라든지 이미지도 괜찮고 그러한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게 안 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게 1년 전, 2년 전도 아니고 불과 한두 달 전인데 어떤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예컨대 지금 민주당하고 여권이 매우 상황이 안 좋고 한국당이 막 지지율을 앞서가고 있으면은 그건 명분이 됩니다. 누구든지 다 나와가지고 힘을 보태야 된다는데 지금 좀 상황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거죠. 명분이 없다. 명분이 부족하다. 없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2호 인재 영입 대상이었던 원종건 씨에 대해서 전직 여자친구가 성노리에 취급을 당했다라며 폭로를 했습니다. 결국 조금 전 원종건 씨가 당과 상의한 후에 인재 영입 자체를 취소하기로 본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전직 여자친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은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투 논란
폭로 내용부터 좀 살펴보시죠. 미투, 민주당 영입 2호의 실체, 원종건 씨의 전 여자친구의 주장, 민주당 인재 영입 2호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수위가 워낙 높아서 있는 그대로 소개를 못 해드린다는 건 앞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종건은 여자친구였던 저를 성노리게 취급했다. 여혐과 가스라이팅으로 괴롭혔다. 제가 관계를 거부해도 힘으로 제압을 했다. 피임을 늘 거부했고 뭐뭐하고 싶다, 임신시키고 싶다 등의 말을 일삼았다. 성관계 동영상도 수차례 요구를 했다. 몰래 촬영한 사실을 발견한 후 화를 내니 너 핸드폰이니까 상관없잖아 라고 말하더라.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몸 평가를 하곤 했다. 심한 경우엔 X돼지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증거자료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건 전혀 무섭지 않다 라고 밝히면서 사실 원종건 씨와 나왔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본인이 강제적인 관계에서 입었던 일종의 신체에 입은 멍자국 사진까지 해당 여성은 현재 공개를 한 상황인데, 장영 교수님,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저한테 질문하기도 민망하실 것 예.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런 게 기사화되는 것이 민망할 정도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도 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본인이 밝혔듯이 굳이 이제 와서 이걸 왜 밝히느냐,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충격을 받고 본 영입 인재 이후의 인터뷰는 페미니즘을 강조하면서 페미니즘 정책을 만들겠다, 내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라는 이야기까지 한 사람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고 당하는 걸 볼 수 없다라는 어떤 공적인 이런 마음으로 본인의 이 아픈 걸 다 드러낸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일단 막 불거진 이슈이기 때문에 나를 음해하려는 것이다, 시기 질투하는 반대파 세력들이 또 이렇게 혹시나 변명으로 나올 거 생각을 해서, 예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나왔을 때도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음해하려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근데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여자친구가 문자 메시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모든 증거자를 갖고 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로 인재 영입 관련된 걸 이렇게 본인이 반납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 건지는 다들 아마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빠른 인재 영입 반납은 당연한 것이었고, 다만 인재 영입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인재 영입의 기준을 어디다 뒀을까라는 지금 회의감은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세웠던 것도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이 사람의 아픈 사연, 이 사람이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사연, 이렇게 약간 스토리로 감동을 주려고 했는데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인재 영입을 서둘렀다라는 이런 안타까움도 좀 드는 대목입니다. 예, 물론 이제 원종건 씨가 인재 영입을 반납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인재 영입 취소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 원종건 씨 본인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뉘앙스예요. 예.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라고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관선 변호사님. 저는 우려했던 일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야당도 마찬가지,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죠? 그것은 어떤 소수자 보호랄지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총선 지역구에 출마해서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활동에서 어떤 보완적 요소로서 비례대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최근에 어떤 인재 영입을 보면 너무 스토리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한 분 한 분 자체는 굉장히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훌륭하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뭐 시청각에 굉장히 장애 있는 분에 대해서 각막에서 수술도 하고 자기 희생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인간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과연 국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스토리가 좋기 때문에 대중한테 인기가 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표를 얻을 것이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럼 국회의원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능력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검증이 돼야 하는데 단지 좋은 면만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가서 뭔가 뭐 비례대표가 됐건 지역구가 됐건 거기서 뭔가 표를 얻으려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단적으로 나타난 게
원정권 씨라고 봐요. 물론 저 뭐 미투 자체가 사실인지 어쩐지는 좀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사실 개연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가져왔는데 결국 그 스토리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당에서 인재 영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스토리보다도 어떤 그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검증이다. 할 것인지 그걸 전제로 한 다음에 스토리가 중요시돼야 한다는 거죠. 이번 원종건 씨의 인재 영입 취소가 더욱더 충격적인 이유는 원종건 씨의 비단 방금 말씀하셨던 스토리나 어떤 반듯하고 수려한 그런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원종건 씨가 인재 영입됐을 때 수많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청년의 패기로 보듬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더군다나 이 페미니즘에 대한 발언까지 했었기 때문이겠죠. 먼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수많은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장애인, 그리고 저 같은 20대 청년, 우리 사회 소수와 약자들은 누가 함께 해줍니까? 청년의 패기로 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말했었고 더군다나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혀서 많은 분들이 또 열광을 했었던 대목도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이 사회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실제 높지 않다.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숙명이자 시대정신이다. 나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직 여자친구의 폭로가 과연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녀의 폭로에 따르면 원종건 씨와 페미니즘과 원종건 씨의 행동이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라는 폭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격이 더 큰 거거든요, 윤 선생님. 근데 원종건 씨는 실제로 저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좋은 이야기고 세상이 좋게 돼야지. 그리고 뭐 내가 약간 부족함이 모르겠습니다. 이 폭로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그건 나 개인적 한계인 거고 난 이제 공적인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잣대를 이제 자기에게 먼저 들이댔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거예요. 사실 이런 인재 영입을 했을 경우에는 각 당에서 짧은 시간 내에 검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우리가 영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면 웬만하면 또 좋은 말 해주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바랬던 게, 지금 정의당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당에 보면요, 인턴부터 출발해가지고 비서관, 보좌관까지 올라간 젊은 인재는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검증이 된 거거든요. 10년 동안 검증됐고, 5년 동안 검증됐고, 그런 분들 좀 뽑아뒀으면 어떨까 싶고, 두 번째로는, 아까 원종건 씨의 오늘 기자회견, 인재 영입, 반납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당이랑 조율돼서 한 기자회견이겠죠. 근데 당이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제 저 사람 개인이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거는 처음에 인재 영입이라고 발표했을 때는 당이 이 사람을 보증한다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인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정 부분까지는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젊은 애들이 무슨 정치인 정치야.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에 대한 발굴과 좀 넘어지면서 나가야죠. 그럼요. 당이 꼬리 끄면 안 된다. 윤태곤 실장님이 정말로 예리한 지적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 원종건 씨가 입장 발표했습니다. 그 대목 저희가 발빠르게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자체로 죄송합니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합니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로운 감투는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분이 이제 페미니즘을 표방했는데 이제 페미니즘을 얘기하려면 정말 엄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만 해도
제 아내 손도 안 잡습니다. 그래요? 페미니즘을 저는 지지하거든요. 예. 그리고 항상 각방도 쓰고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저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우리 영입할 때 인재 영입할 때 이미지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멀끔하게 생긴 사람을 뽑으면 꼭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조국 사태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좀 반성합시다, 정부. 예. 저 같은 생긴 사람을 좀 뽑아주십시오. 예. 서민 교수님도 상당히 그 호감상이시고요. 누가 그래요? 귀염상이시고, 예, 외모에 펴 있습니다. 예, 외모에 따른 기준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은 그냥 농담으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주당 당원들도 이건 아니다. 미투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정원 인재영입 철회하라. 즉각 해명하라.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요구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윤태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당이 인재영입을 할 때는 이 사람을 당에서 보증한다. 라는 이른바 보증서를 써준 격이다. 그렇다면 당이 어느 정도 진상조사와 책임을 좀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당원분도 윤태곤 실장이랑 같은 의견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진상규명 요구글이 150여 건 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 A씨는요. 사실관계 파악 중이다. 오늘 아침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분명 어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거든요. 당에서.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인재영입 취소라면 사실관계에서 당이 파악을 한 건 아닌가 라고 추측이 되는 대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 만약 모두 사실이라면 원씨는 여성을 성놀이개로밖에 여기지 않는 파렴치한 민주당은 영입을 철회하고 모든 여성들에게 석고대죄하라.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입으로는 페미니즘을 외치며 몸으로는 여성 혐오와 데이트 강간. 이 위선이야말로 지난 몇 달간 수호해온 민주당의 핵심 가치 아니냐. 민주당의 정체성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젊은 인재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2의 조국이다. 조국 주니어다. 정봉주랑 세트로 총선 내보내면 딱 좋겠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시각적 메시지다. 진중권 교수가 같은 진보 진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아프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총선 알림으로 넘어가 보죠. 도시구쇼 총선 알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통합은 지지부진, 현역 30% 넘게 물갈이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내세웠지만 과연 지지율이 이에 맞게 상승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 김영호 인재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정을 아주 방점을 두었어요. 기획단에서 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더 하면 더 엄격하게 했지. 여론조사가 이제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심층적으로 논의를 많이 좀 할게요. 이분 지금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이 햇빛을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예측을 한다면은 이 정권 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 현역들의 30%를 쳐내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해도 넘어간다. 석방해줘라 라는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고승덕 전 의원님, 네. 뭐 출마도 해보셨고 당에도 계셔보셨으니까 잘 알 텐데 한국당에서 선수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현역들 뭐 신선의 경제에 오른 분도 계시고 신선보다 더 선수가 많은 분도 계신 게 한국당의 현실인데 30% 쳐낸다? 일각에서는 지난 선거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컷오프 정도는 돼야 될똥말똥이다. 근데 그것도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이 발언이 황교안 당대표와 이미 약속된 어떤 발언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약속됐다고 하는 건 제가 확증은 없지만 되게 보면 이제 당대표로서도 뭔가 공천 혁명에 가까운 뭔가 있으면 이제 국민들이 더 납득할 것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어떻게 보면 친박이 제일 많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영호 의장
아니 공관위원장께서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야기를 하면서 친박에 대한 그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멘트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보게 되면은 현역 의원을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뭐 여론조사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지역 당원들, 이른바 책임당원, 권리당원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넣게 되면은 허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위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기 아는 동창들 다 딴 동네에 살고 있어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 해가지고 주소를 어느 오피스텔에 뭐 100명, 200명씩 그래요? 입당원서를 들고 옵니다. 그래요? 실제로? 예. 그래서 지금 이미 다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책임당원이 뭐 3개월, 4개월, 어떤 경우 6개월이지만 되게 6개월 전부터 준비해가지고요. 수백 장씩 들고 옵니다. 현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심 가지고 뭐 반영하고 이런 건 저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현역을 쳐내려면은 그 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겠지만 그 당 지지도도 못 따라가는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좀 석관해야 할 것 같아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기대지 말고 좀 과감하게 누가 보더라도 쳐낼 분들 쳐내는 게 중요하다. 네. 라는 발언이신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윤태호 실장님.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벌써 유승민의 새보수당과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이 합당 시, 그러니까 통합신당 시, 여론조사 지지율이 반드시 상승한다. 라고 볼 수 없는 결과들이 몇몇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에서 보면은 뭐 1+1이 꼭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될 때도 있고 뭐 한 1.2밖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왜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냐. 거기에 바로 있다고 봐요. 그래요? 강경 보수 진영이 김영호 위원장 또 좀 개혁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 개혁적인 사람들이 우리 이게 뭐 박 대통령 이런 데 다 찬밥 처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칼을 많이 휘두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독거리는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전략적 포석이다. 이거 밑자락이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하고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당분간 저는 김영호 전 위원장이 저런 이야기 좀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문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직설적인 비판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마 그런 맥락일 거예요. 쳐냈을 때 뒤따르는 반감을 미리 다독시키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다. 예. 야, 이게 뭐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다 전략이 숨어 있군요. 세 번째 총선 알림 뉴스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당대표 사이의 힘겨루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창업주가 돌아왔는데 당권 내놔라 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상황. 과연 손학규 대표는 창업주의 요구에 따를까요? 버틸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손 대표님과 함께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활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의원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고민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에 대한 답을 드릴 거라고요? 나머지는 손 대표님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는 대표님한테 여쭤보라고 왜 나한테 물어보라 그래? 그리고 뭐 지도체제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안으로 비대위 구성. 그 비대위 구성에서는 누가 할 거냐? 누구한테 맡길 거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 왜 지도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또 어떤 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왜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윤 선생님,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요약하면 안 전 대표가 와서 다짜고짜 당권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다. 그의 주장은 비대위원장을 내가 하겠다. 비대위원을 내가 꾸리겠다. 그 말은 손학규 당대표에서 사실상 좀 뒷선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까? 다 예견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럴 거로 봤는데 저는 안 전 대표가 과거에 이제 좀 정치력이 부족하다라는 비판 많이 받은 게 그게 좀 여전한 게 드러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핵심은요. 그러면은 손학규 전 대표 비대위원장 비대위로 가자, 손 대표는 이제 물러나십시오라는 건 모두가 예견했던 거고, 그럼 핵심 뭐냐면은 대신에 대표님 뭐 이런
거를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상임 고문이 될지 뭐 공동선대위원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표를 퇴로를 열어주는 거 그리고 사실 퇴로를 열어주는 게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모시는데도 거부했다. 아니 이렇게까지 거부했냐라고 하면 그 여론은 오히려 손 대표한테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고리가 안 보이네요. 예, 이게 정치력 부재다. 부족함이 있는 거죠.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바른미래당도 엄연히 공당이고 뭐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을 텐데 뭐 예전에 공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외국에서 계시던 분이 갑자기 와서 내놔라라고 한다는 게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 역시 안 대표님은 역시 그 바이러스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분입니다, 진짜. 예. 사실 지난 저희 방송 출연에 나오셔서도 서민 교수님이 안타까움을 좀 표현하셨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아이돌 가수 같다. 뭐 하고 안 되면 들어가고, 뭐 하고 안 되면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좀 계속 계셔주셔서 조국 이슈 때도 좀 비판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조교하셨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단국대로 갔을 때 그때 뭐 이미 나오셨지만 어쨌든 단국대 같이 교수를 하셨던 그런 인연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민 교수님이 서울대 의대 학생일 때 조교가 안철수 그리고 단국대 교수했을 때도 같이 단국대 교수. 그때 이제 군대 가 계셨는데 그렇군요. 교수하시다가 이런 인연이 있는데도 제가 비판하는 거 보면 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저기 좀 바이러스 연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굉장히 많은 그 수를 한 번에 확 날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자마자 본인이 사실은 본인이 이러이러이러 대한민국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내세우는 것과 거의 흡사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자유한국당과 같이 가겠다는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새로운 당을 창당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바른미래당 찾아가서 손학규 대표와 만난 것은 손 대표가 계속 만나자고 하니까 나는 갔다. 그래서 나는 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왔다라는 건데 그게 손 대표 말대로라면 앞뒤 다 잘라먹고 바른미래당 비대위로 바꾸고 내가 비대위원장하고 내가 당 먹기 좀 약간 도장 깨기 같은 옛날 찾아가서 자 내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도장 깨기요. 창업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정치에서 창업주라는 표현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처음 시작이 안철수와 함께 했더라도 지금의 바른미래당은 다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당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제스처를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 나 이제 예전에 그 안철수 아니야. 타협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으로 무장을 하고 왔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손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 오기 전에 계속 언론에서 그랬거든요. 와라 오면 내가 잘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나 있을 때 빨리 와서 복귀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손 대표의 리드대로 내가 가지 않고 내 힘으로 쟁취하겠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 지금 저 분위기를 봤을 때 들어가겠습니까? 어쩌면 신당으로 가더라도 또 빌미가 되는 거지. 나는 분명히 이런 제스처도 했는데 당신들이 호응 안 했다. 나 언제까지 분명히 답 달라고 했어. 답 안 준 너희들 잘못이니까 난 이대로 가겠다라는 여러 가지 수가 지금 한꺼번에 저는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북한의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가 드러났어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이부진 부부의 이혼 소식. 세 번째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이죠.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참 좋아했던 저때 인기 많았던 선수였고요. 네 번째는 안타까운 동해 펜션 사고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북한 김정은의 고모이자 장성택의 남편인 김경희가 남편 장성택 처형 이후 6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3년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종족을 감춰서 숙청설, 독살설, 와병설 등등 많은 추측이 난무했는데 지난 25일 설 명절 기념 공연에서 리설주와 김여정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신변 이상설을 잠재웠습니다. 그렇다면 6년이나 은둔케 했던 고모 김경희를 다시 불러내서 이제 와서 맨 앞자리에 앉힌 김정은의 의도는 과연 뭐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 압박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김정은이 백두혈통의 건재함을 강조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차원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한편 평양 인근의 산음동 ICBM 연구단지에서 다수의 차량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CNN이 공개한 위성 사진에는 연구단지에서 차량
대6대가 빠져나가고 대형 컨테이너가 며칠 새 연이어 드나든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도발 임박 징후와 함께 ICBM에 대해서 결국 북한이 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김정은 뭐 하는 짓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평양에도 여러 번 갔다 오셨던 윤태호 실장님 보시기에 아니 고모부 처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고모 안 친다 이거 뭐예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다. 조선시대 영모에 연루되면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특히 삼족이 3대가 아니라 3족이에요. 본가, 처가, 외가예요. 부마라든지 이제 왕의 이제 뭐 외손자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초가나 외가를 멸하면 그 왕가잖아요. 예. 거긴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말하자면은 면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국면이 좀 잠잠해진다면 항상 그 연루됐던 공주라든지 옹주에 대해 가지고 임금이 뭔가 같이 하는 제스처를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왕족은 이렇게 내가 지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패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경희 전 비서가 70대가 이미 넘었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입니다마는 김평일 전 체코 대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김평일 대사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을 동안 항상 떠돌았거든요, 바깥을. 근데 나 우리 삼촌까지도 내가 다 챙긴다. 내 우리 가문의 실질적인 적자다라고 다 이제 아우른다라는 거를 북한은 그 가문과 국가를 일체시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보이는 거죠, 국민들한테. 내가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뭐 그런 발언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챙기듯이 우리 백성들도 챙길 거다. 짐이 곧 국가다. 그 루이 16세인가요? 한 발언 아닙니까? 아, 루이 14세. 루이 태양왕 14세. 루이 14세. 태양왕 14세. 그러니까 왕조 국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딱 북한에 대해서. 자, 두 번째 하플 소식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5년 3개월의 긴 공방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이무재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1999년 오너 3세와 평사원 간의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 지 21여 년 만에 완전히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 전 재산의 절반가량인 1조 2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는 국내 재산 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고 규모라 이목을 끌었지만 임 전 고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크게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금액의 1%가량인 141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간에서는 이번 이혼 소송의 승자는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의 1%만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이부진 사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승덕 변호사님, 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누가 이긴 건지 전혀 모르는 재판인데 일단은 대법원에서 이무재 전 고문, 그러니까 1조 2천억을 요구했었지만 1%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네. 근데 그 1%도 141억 원이에요. 저희들 생각에는 야 그러면은 그 정도면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당사자들은 안 그런가 봐요. 제가 좀 숫자를 분석해 보니까 좀 쉽게 말해서 본전도 못 찾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 누구한테요? 1조 2천억을 청구하려면은 1심 인지 때만 40억 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2심이 되면은 이제 가산이 되고 대법원 가면 더 가산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 141억이면은 인지 때도 모자라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변호사한테 이제 패소자가 물어주게 돼 있는데 변호사 비용 지금 이제 청구액의 거의 99%를 줬거든요. 그럼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한 25억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비록 패소를 했지만 자기 변호사한테 제가 볼 때는 적게 줘도 뭐 5억, 10억 이상은 줬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보면은 141억을 받아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엄청난 마이너스다. 네. 당시에 때는 이제 인지세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혼에 관해서는 인지세가 아주 뭐 그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한참 그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그 개정이 되기 직전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게 의도적으로 법 개정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냐, 이제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1억 2천 정도의 어떤 청구할 때는 적어도 이 중에서 저도 한 1,000억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걸로 보여요. 예. 근데 1심에서는 86억인가 밖에 인정이 안 됐고, 그런데 항소심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 많이 늘어났죠. 이제 141억까지. 그 이후에 1심이 이제 재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이제 141억은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무재 전 고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사실은 양육권, 치권 이런 것도 많이 주장을 했고 또 그다음에 매우 어떤 면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주장을 했는데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일반적인 이혼성 치고는 굉장히 실적은 미비하다. 그러니까 승소율은 미비하다. 단지 항소에서 건진 것은 한 55억 정도 되는데 뭐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총 합치면 141억이지만 본인이 이렇게 가져갈 돈은 다 141억이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예, 두 분 변호사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또 납득이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서문 교수님 좀 안타까운 게 일단은 잘 사셨으면 좋을 텐데 좀 별별하신 것도 안타깝고 두 번째는 야 이게 결국 이 오너 3세와 평범한 사람들은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인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굳이 뭐 어울려야 되냐라고 한다면 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은 그냥 좀 깜빡 성질 죽이고 그냥 확실하게 잘 모시고 살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될 때도 소송하지 않고 그냥 발전만 챙겨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법정으로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세 번째 아플 소식입니다. 안타까운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렇게 떠날 줄 몰랐습니다. 만나보시죠. 미국 프로농구 NBA 전설로 손꼽히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지난 26일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해서 전 세계 농구 팬들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42이에요, 42. 이 사고로 탑승자 9명이 전원 숨졌는데 브라이언트의 둘째 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딸이 속한 농구팀의 경기 참가를 위해 전용 헬기를 타고 가던 중 변을 당했는데 각 계층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오바마 등을 비롯해서 마이클 조던과 타이거 우즈, 메시 등 스포츠계의 스타들도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The fire. He burned so competitively hot and the desire to win. Not too many guys can say that throughout NBA history. That 코비 브라이언트는 20년 동안 NBA에서 활약하며 팀을 5번이나 NBA 정상에 올려놓고 올스타팀에 18번 선발되는 등 NBA의 전설을 통합니다. NBA 경기에서는 브라이언트의 등번호 24번을 기리며 24초 동안 묵념으로 관중과 슬픔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설날 당일인 25일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의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이에요. 1남 5녀 6남매인 일가족은 최근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셋째를 위로하기 위해 만났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합동 감식 결과 폭발이 일어난 방의 가스배관 중간 밸브 부분에 마금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시설 철거와 마감 작업을 전문 업체가 아닌 건물 주인이 직접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인재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난 펜션은 2011년부터 영업을 해왔지만 동해시에 신고조차 안 된 불법 숙박업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2017년부터 2년간 동해시 관광 사이트에서 추천업소로 홍보되고 있었는데 동해시는 담당 인력이 3명뿐이라 일일이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부실 행정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 교수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 6남매 일가족이 모처럼 모였고 그중에 셋째가 또 최근 아들을 잃었어요. 그거 위로해 주려고 모였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 동해시 관계자들, 공무원들 지금 뭐 한 겁니까? 이런 업소, 불법업소 확인도 안 하고 추천업소로 올렸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탁상행정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단 좀 피해 가족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게 속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 지금 애도하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또 비판하는 게 오히려 송구스러울 지경인데 화가 나잖아요. 너무나 사연이 안타깝지 않아도 사실은 화가 날 일이고 과거에도 펜션에서 화재 나고 이래가지고 뭐 아이들 죽고 이런 사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이런 얘기 좀 없어요. 인력에 적어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여기가 펜션이 아닌데 펜션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동해시의 추천 숙박업소로 이거 확인하는 게 인력이 1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축등 내보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허가되어 있는 건지 보는 게 인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최소한 게다가 그냥 숙박업소가 아니라 추천 숙박업소만이라도 좀 제대로 서류라도 봤으면 이게 지금 펜션인지 아닌지 뭔지 이런 거 볼 수가 있었잖아요. 좀 여러 가지가 지금 부족하고 저는 이 부족한 거에 대한 해명도 지금 너무나 화가 나서 또 평을 하기도 지금 안타까울 정도고 지금 여기 희생된 가족들에게만 지금 저는 더 오히려 미안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결국 중간밸브 쪽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이게 참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거든요. 정말로 황당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펜션 그 운영한 사람도 이제 주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동해시 책임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고 아시잖아요. 예. 그때도 서초구청에서 그 준공검사 때 부실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어떤 책임의 문제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숙박업소 조사하는 이런 분들에게도 좀 형식적인 조사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조사할 책임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일가족 고인의 명복을 저희 도지구시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독립한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